국민 라디오 알렉산데르 쇠데르베리 지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제1회.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으로 꾸밉니다. 소피, 커피 한잔 할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소피는 일하기 시작했다. 다른 것을 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데다 그녀는 동료들과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수줍음을 타는 편은 아니지만 성격에 무언가 결여된 게 있어서 커피를 마시며 어울리는 것을 피하는지도 모른다. 아니, 소피는 간호사를 전직으로 아나 봐. 출근은 제일 일찍, 퇴근은 가장 늦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건지 마치 보면 환자들과 지내는 걸 무슨 하늘의 특명으로 알고 내려온 천사 같다고나 할까. 소피, 나 허리가 아파. 삐끗한 것 같아. 어떻게 하셨는데요? 또 아무것도 안 붙잡고 침대에서 발을 뻗고 내려오신 거예요? 깜빡 잊었어. 잊을 게 따로 있죠. 그러면 류마티스 내과로 가세요. 여기 햇살은 너무 좋아. 옥상 올라오실 때마다 그 말씀 하시네요. 소피, 당신은 날마다 여기 있으면서 이 햇살의 소중함을 잘 안 느끼는 모양이구만.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인지 나는 이 햇살이 너무 특별해. 돌아가시면 앞으로 계속 지하에 묻힐 테니까요. 그런 셈이지. 담배 하나 줄디야. 여기요. 이건 아주 특별한 대접이 아닌가 싶네. 마치 어느 간호사가 환자한테 담배를 다 주나. 로빈 씨는 내면을 제가 참 좋아하는 환자 중 하나예요. 아니, 내가 왜? 언제나 당당해서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희망적인 기운을 받게 된다고나 할까? 아니, 근데 어떻게 아나? 내면이 당당한 사람들 저는 한눈에 알아봐요. 소피는 쟁반을 든 채 복도를 지나 액토르 구스만이 있는 11호실로 향했다. 사흘 전에 시내 중심과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실려온 사람이다. 오른쪽 무릎 아래가 부러진 상태였다. 의사들이 비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검사를 하기 위해 입원시켰다. 40대 중반의 액토르는 미남은 아니어도 외모가 나쁘지 않았고 덩치는 컸지만 뚱뚱하진 않았다.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녀에게 짓는 미소가 유난했다. 소피 역시 호감을 갖고 있었다. 자, 입에 약을 털어 넣으세요. 귀걸이가 바뀌었군요. 잘 어울려요. 그런가요? 혹시 주스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잠깐 기다리세요. 소피의 얼굴은 아름다웠다. 특혜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다. 이목구비는 매끄러웠고 표정은 신중했고 무엇보다 상큼했다. 구닐라. 그녀는 의무실에 붙은 소피의 이름을 확인한다. 구닐라는 바로 국제범죄센터 특별수사팀장이다. 소피 브링크란 이름의 여자야. 주소를 알아봐. 다시 액토르와 소피의 대화가 무르익는 병실. 이젠 형제관계 이야기 좀 해봐요. 어린 시절, 10대 시절 뭘 좋아하고 뭘 싫어했는지 그걸 다 알아야겠어요? 왜요? 내 전기라도 써주게요?
마치 그걸 기대하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싫지 않아 하는 표정을 보니까. 사과 더 드실래요? 저 오렌지나 가져요. 소변줄을 바꿔야겠어요. 소피, 도와줄래요? 아니요. 알렉산드라를 오라고 할 거예요. 아이, 무슨 간호사가 일을 가려해요. 액토르 씨, 괜찮죠? 간호사가 도와주는 게 안전해요. 아주 그게... 아니요. 액토르 씨가 민망해할 것 같아서 제가 싫어요. 그녀는 액토르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좋았다. 액토르가 질문을 쏟아내는데도 거슬린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다. 액토르는 이야기하다가 소피가 말하고 싶지 않은 듯한 기색을 보이면 바로 화제를 전환했다. 그녀의 한계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더 잘 알게 될수록 액토르는 더 수줍어했다. 소피는 그가 민망해할 만한 치료는 모두 동료에게 떠맡겼다. 피곤해요, 소피? 무슨 말이에요? 피곤해 보여서요? 소피는 타월을 개며 말했다. 여자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아시는군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액토르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해선 안 되죠. 의사가 해야 될 말이니까요. 그런데 말해버렸네요. 소피는 환기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고 액토르에게 일어나 앉으라고 손짓하곤 머리 뒤의 베개를 새 것으로 갈아주었다. 원래 해야 하는 일인 양 방안을 정리하고 의사가 회진하러 오기 전에 기록지를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일하는 틈틈이 자신을 바라보는 액토르의 시선이 느껴졌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통을 집어들려는데 액토르가 갑자기 소피의 손을 잡았다. 아니, 이 손은 왜... 액토르, 저 빨리 나가봐야 해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들은 이상의 몸을 처음 만져본 수줍은 10대처럼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러다 소피가 손을 뺀다. 미안해요.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아니... 이후 소피는 그날 내내 응급실에서 일했다. 오후에 다시 병동으로 돌아와 봤다. 11호실에는 액토르도 그의 물건들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게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 그가 예상한 대로 그날 저녁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러시아인들은 가엾은 파라과이 창녀들과 얼마간 보낸 다음 총을 쏘기 시작했다. 야, 이년들아! 내 총만 좀 봐라! 옌스가 나타난다. 야, 비탈리! 왜, 형님? 오셨어요? 이 빌어먹을 새끼. 제2회 직원실에 소피에게 온 메시지가 있었다. 검은 잉크로 그녀의 이름을 써놓은 작고 흰 빳빳한 봉투였다. 12시? 12시란 말이지. 12시가 되기 15분 전 그녀는 탈의실로 가서 유니폼을 벗고
핸드백과 여름 재킷을 들고 로비로 나갔다. 우린 바사스탄으로 갈 겁니다. 소피는 백미러에 비친 그의 시선을 마주보았다. 그의 맑고 파란 눈은 강렬했다. 당신들은 사촌이죠? 친가 쪽이에요? 외가 쪽이에요? 모든 쪽으로 다요. 그게 무슨 뜻이죠? 모든 쪽으로 다라니까요. 이 얘기는 이걸로 끝내라는 말투였다. 제 이름은 아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론. 대화는 이미 끝났다. 시내로 들어가는 내내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 평범한 식당에 멈췄다. 안쪽 테이블에 보시면 계십니다. 안쪽 테이블에서 액토르가 손을 흔든다. 여기! 액토르. 그녀는 테이블들을 지나 그에게 다가가면서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려고 애썼다. 그는 일어나서 의자를 빼주었다. 미안해요. 내가 직접 태우러 가지 못했어요. 다리가 깁스 상태라. 괜찮아요. 아론은 좋은 길벗이던데요. 좀 조용하긴 하지만. 그런데 작별 인사를 못했어요. 그렇군요. 전 여기에 가끔 조개를 먹으러 와요. 스톡홀름에서 최고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럼 저도 그걸 먹을게요. 소피는 메뉴판을 만지지 않고 손을 계속 무릎 위에 두었다. 액토르는 바디에 있는 사람에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밖에서 당신을 보니까 색다르네요. 이 바지 비싼 건데 깁스를 하는 바람에 잘랐어요. 어머, 어떻게 해요? 브랜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해요? 소피는 그의 말을 반쯤은 흘려들었다. 그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다. 그의 초롱초롱한 눈에 자꾸 시선이 갔다. 오른쪽 눈은 짙은 파란색, 왼쪽 눈은 짙은 갈색이었다. 빛을 받으면 눈빛이 날카로워져서 마치 잠시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없으니까 병원이 허전한가요? 아니요. 평소랑 똑같아요. 저 와인 2잔 가져왔습니다. 스페인 와인이에요. 맛이 끝내주죠. 건배 어때요? 네. 그녀는 와인잔은 그대로 두고 대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다음 스웨덴식으로 잔을 살짝 기울이며 그와 눈을 맞추려 했다. 액토르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미 시선을 돌린 뒤였다.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뭐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약간은 알지만 전부 알지는 못하죠. 가끔 난 원하는 걸 얻으려고 서두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밀어붙이기도 하죠.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대신 지난번에 하던 얘기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요. 무슨 이야기죠?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죠? 음식 가져왔습니다. 조개 시키셨죠? 액토르는 손가락으로 능숙하게 조개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당신은 몇 년 동안 외롭고 슬펐고 그리고 어머님이 톰을 만났고 당신은 톰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닌가요? 아니 그걸 어떻게... 병원에서 수다 떨고는 까맣게 잊었네요. 병원에서 봤던 환자를 이런 자리에서 만나다 보니까
자신의 이야기에 푹 빠진 소피는 음식은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시간이 흘러갔다. 그녀는 그에게 끼어들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는 걸 깨달았다. 엑토르에게 자기가 말이 너무 많지 않았는지, 지루하지 않았는지 묻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계속 말씀하세요. 다비드를 만났어요. 결혼을 하고 알베르트를 낳았죠. 아들인데 다 컸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 년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 기간은 잘 기억도 안 나요. 갑자기 불편해져서 소피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뭐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엄마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과 외로움에 끌려다니는 거죠. 다비드는 일을 했고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난 집에 있었고.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몇 년이 흘렀고 다비드가 병에 걸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알고 계시는 그대로예요. 말한 적 없어요. 알고 있지 않아요. 죽었어요. 암 진단 받고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죠. 마지막 문장을 뱉은 그녀의 말투를 듣고 엑토르는 이 주제를 더 파고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묵묵히 음식을 먹었다. 잠시 후 그들은 해왔던 대로 대화를 계속했다. 그가 질문을 하고 그녀는 대답했지만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피했다. 적당한 기회를 잡았을 때 소피는 손목 시계를 봤다. 엑토르는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하며 자기 시계를 봤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잠시 후 무언가에 쫓기듯 서둘러 냅킨을 잡으며 친근한 기색을 지웠다. 아론한테 다시 태워다 드리라고 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라르스빙에는 구닐라 스트란드베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둘은 소피를 감시하고 있었다. 국제범죄센터 소속. 여보세요? 저 공범이 간호사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간호사는 구스만과 점심을 먹었고요. 철수하고 들어와요. 엑토르가 퇴원한 후 구닐라와 한 팀인 라르스는 엑토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보고할 만한 사건이 생기지 않는 한가한 일이었다. 구닐라와 라르스는 어떻게 만났을까? 라르스는 12년째 경찰에 근무하던 중이었다. 라르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폭력 범죄나 밤근무는 피하고 상사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고 동료들과는 잡담을 나누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피했다. 밤에 잠들기가 힘들었고 코 주위에는 습진이 생겼다. 그런데 국립범죄센터에서 어떤 여자가 전화를 걸어 자기를 구닐라라고 소개했다. 반가워요. 제가 구닐라 스트란드베리예요. 네, 목소리가 경찰 같지 않나요? 그런가요? 마치 상담 교사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절 보자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특별 조직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직 범죄, 특히 국제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같은 건데 검찰에서 저한테 우선권을 줬어요. 근데 절 어떻게 아셨죠? 보고서를 쓰신 일이 있죠? 빈민가 범죄 실태를 다룬. 아니, 그게 팀장님한테까지 갔군요. 뭐 하긴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특별수사팀에서 일해주세요. 현장에 매달리는 일은 아니에요. 현장을 그리 좋아하시지는 않더군요. 라르스는 들켰다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몰랐다. 그러시군요. 제가 페이퍼워크에는 능합니다. 라르스가 맡은 일은 엑토르와 엑토르의 동지적 관계인 아론을 미행하는 것.
라르스의 상사인 구닐라의 눈에 소피가 들어왔다. 구닐라는 간호사가 수사의 초점 중 하나로 부상할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액토르가 장시간 만난 여자가 있었어요. 처음 봤나? 제 기억엔 생소해서. 내가 얘기했지. 소피 브링크라는 이름의 여자. 그 주소를 알아보라고. 아! 그 병원! 그 간호사! 그래. 그 여자가 사건의 중심부로 들어설 거라고 내가 예견했지. 액토르 병실에서 꽃을 들고 나온 간호사였어. 액토르는 그 여자를 자기 세계로 끌어들일 거라고 짐작한 것도 기억하나? 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르스는 아침에 아론이 병원 밖에서 간호사에게 차문을 열어주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대수롭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구닐라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 독서용 안경이시군요. 지금 뭘 읽고 계셨는지. 소피에 대한 자료지. 이름은 소피 브링크만. 정식 간호사고 미망인이고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 이름은 알베르트, 15살이야. 병원으로 출근하고 집으로 퇴근하고 요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그녀에 대해서 아는 건 이게 전부야. 구닐라는 안경을 벗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스태프, 에바에게 말한다. 에바, 당신은 사생활을 캐봐. 친구, 적, 애인, 뭐든지 알아내. 그리고 라르스, 일단 액토르는 놔두고 간호사한테 집중해. 이거 박스에 있는 거 가져가. 카메라는 당장 쓰도록 해. 사진을 찍고 잘 지켜봐. 우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최대한 빨리 모아야 돼. 여기선 보고서랑 평가서를 다 타자기로 써.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지. 우린 어디에도 디지털 지문을 남기지 않아. 항상 그걸 염두에 두도록 해.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제3회 백화점에서 소피는 여성복 매장에서 속옷을 보고 있었다. 품질을 살피고 감은 어떤지 만져봤다. 그리고 화장품 매장으로 가서 무척 비싼 크림을 샀다. 소피, 액토르는 아론이 든 봉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얼마 안 있으면 내 생일이에요.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요. 글쎄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에 글쎄요라고 하는 건 예의 바른 대답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듯이 yes 아니면 no라고 대답해야 돼요. 소피는 지나치게 끄는 것이 액토르는 물론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신 생일 파티에 가고 싶어요, 액토르. 그 파티에서 벌어질 일도 모르면서. 플래시가 마구 터졌다. 독일 뮌헨에 근거지를 둔 한케파의 수장으로 동독 비밀경찰 출신이라는 랄프 한케는 한 남자와 악수하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 남자는 이 지역의 정치인이었다. 기자 한 명이 남자에게 묻는다. 아직 폭발하지 않은 2차 세계대전 군수품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거기다 쇼핑몰을 짓는 게 과연 현명한 생각인가요? 그런 논란이 있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0분의 1이나 있을 법한 안전 우려 때문에 이 지역 경제 발전, 특히 일자리 창출을 놓칠 수는 없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이 장소가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고. 랄프 씨? 최근에 랄프 씨 재산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과 사귄다는 루머가 보도되었네요. 무슨? 마이크 치워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길을 좀 터주시죠. 랄프 한케는 자수성가 스타일이었다. 그는 구동독의 가난한 가정에서 독자로 자랐다. 1978년에 딸이 태어났고 2년 후 아내가 헤로인에 빠지자 이혼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그는 여러 해 동안 우체국에서 일하며 동료들을 비밀 경찰에 밀고 했다. 그는 동독의 붕괴를 예견할 정도로 영리한 안보 담당자들을 몇 알게 됐다. 랄프 한케와 친구들은 사겠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독군의 소소한 무기를 팔았다. 여기는 자동차 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 정부 및 대기업들과 연락선을 만들고 뇌물을 주고 중개인과 가짜 회사를 통해 전쟁 중인 나라들의 비행기와 차량과 레이더 장비를 팔았다. 신문이 나를 이렇게 소개하더군. 악의적이군요. 앞으로 이런 보도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민회는 참 번쩍번쩍해. 아달베르토 구스만 참 궁금해. 아달베르토 구스만이요? 그를 무릎 꿇리면 어떻게 반응할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그가 얻어맞고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야. 그때가 돼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딱한 모습으로 쓰러진 채 용서를 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다시 맞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또 맞고 쓰러져.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남 탓을 하며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리지. 어떤 사람은 그걸 생존 본능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 오늘의 남은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11시에 시의회 의장 접견이 있으시고. 롤란트, 자네 나하고 8년째 일하지? 네. 자넨 정말 대단해.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을 모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놓잖아. 경제학자이자 변호사이자 정치 고문으로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자네는 내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어. 왼팔은 누굽니까? 미하일.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나타나면 미하일이 나서지. 랄프는 미하일을 좋아했다. 그는 언제나 러시아인들을 좋아했다. 메일은 시원시원하게 일했다. 질문하는 일이 거의 없고 시키는 대로 했으며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방식대로 알아서 해결했다. 잠시 눈 좀 붙이겠네. 소피는 이런저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보았다. 너무 차려입은 것 같아서 균형을 맞추려고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엄마 어디 가요? 파티 초대받았어. 누구한테요? 친구 액토르라고. 액토르? 젠장 무슨 이름이 그래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엄마 환자였어. 엄마 그 정도로 남자가 아쉬운 건 아니죠? 소피는 알베르트의 목소리에 밴 빈정거림을 알아챘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다. 알베르트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를 지나쳐 부엌으로 갔다. 엄마, 근데 오늘 조금 예뻐요. 고마워. 소피는 택시를 잡고 드라스텐 레스토랑 앞에 내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흰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젊은 남자가 문을 잡아주고 그녀의 얇은 코트를 받아든 다음 안으로 안내해 주었다. 실내 조명은 전등보다는 주로 촛불이었다. 사람들이 여러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고 이야기하며 마시고 있었다. 그녀 뒤로 몇 명이 더 들어왔다. 소피는 그들의 옷을 슬쩍 봤다. 자기가 너무 차려입었는지 너무 평범하게 입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그 중간쯤 같았다. 액토르가 다가왔다.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소피의 뺨에 키스했다. 어서 와요, 소피. 생일 축하해요, 액토르. 그리고 이거. 이 선물까지.
와줘서 기뻐요. 저기 상속으로 모실게요. 소피는 레스토랑 입구에 혼자 서서 담배를 피웠다. 샴페인을 몇 잔 마셨더니 살짝 취한 것 같았다. 담배 맛이 좋았다. 문이 열리더니 아론이 남자 둘을 데리고 나왔다. 아론은 소피에게 인사를 건네더니 주위를 둘러봤다. 한 남자는 왼쪽으로, 다른 남자는 오른쪽으로 갔다. 아론은 소피를 돌아봤다. 죄송하지만 잠깐 안으로 들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알았어요. 소피는 놀랐지만 아론의 태도를 보니 그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았다. 차 한 대가 다가왔다. 오른쪽으로 갔던 남자가 아론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아론이 몇 걸음 걸어가자 차가 다가왔다. 소피는 안으로 들어갔다. 연회장 앞쪽에 머리가 짧은 근육질 남자가 들어왔다. 남자는 실내를 재빨리 둘러봤다. 뒤이어 옷을 잘 입은 나이 지긋한 남자가 들어왔다. 백발에 햇빛에 많이 그을린 피부였다. 마지막으로 아론이 들어오며 문을 잠갔다. 아버지. 구스만 엘프에로! 저희 아버지 아달베르토 구스만이에요. 아달베르토 구스만. 앞서 동독 비밀경찰 출신의 랄프가 비서 롤란트와 나눈 대화 다시 들어보자. 뮌헨은 참 번쩍번쩍해. 아달베르토 구스만. 참 궁금해. 아달베르토 구스만이요? 그를 무릎 꿇리면 어떻게 반응할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그가 얻어맞고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야. 그때가 돼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고. 소피와 그가 악수하는 동안 엑토르는 스페인어로 아버지에게 소피가 누구인지 설명했다. 엑토르의 아버지 아달베르토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의 눈을 보며 엑토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엑토르는 일어나 소피에게 팔을 내밀었다. 둘은 실내를 한 바퀴 돌았다. 엑토르는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소피를 소개해 주었다. 소피는 엑토르와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 안을 도는 것이 둘이 사귀는 사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마치 엑토르가 자기 친구들에게 그녀를 자랑하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두 사람만의 대화. 내가 겁나게 했나요? 아니요. 제 친구들한테 소개해드린 것에 다른 뜻은 없어요. 뭐 상관없어요. 이건 괜찮아요? 그들은 손을 잡은 채 춤추는 사람들을 지켜봤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잡고 있으니 기분이 좋았다. 새벽 2시쯤 되자 사람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30분이 지나자 레스토랑은 조용해졌고 여남은 명만 남아 한 테이블에 모여 앉게 됐다. 엑토르를 보았다. 옆에 30대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와는 저녁 내내 몇 마디 나눴을 뿐이다. 소피는 그녀가 또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여자에겐 어딘가 싸늘한 면이 있었다. 싸늘하고 아름다웠다. 소피는 그녀와 화장실에서 마주쳤다. 어쩌면 그녀가 따라온 건지도 모른다. 그들은 세면대 앞에 나란히 서서 거울에 비친 얼굴을 살폈다. 그녀는 화장을 손보고 있었다. 제 이름은 소냐예요. 나는 소피예요. 제4회. 둘은 화장실에서 나왔다. 나와보니 다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신나게 춤추고 있었다. 젊은 웨이터가 쟁반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쟁반에는 흰 알약이 쭉 놓여 있었다. 사양 말고 들어요. 이게 뭐예요? 엑스터시요. 전 30살 때부터 생일마다 하나씩 먹었어요. 먹어도 별 탈 없어요. 오늘 밤에도 먹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방금 먹었다고 했다. 뭔가 느껴져요? 그는 살짝 먼 곳을 바라보며 뭔가 달라진 것이 있나 자기 자신을 확인해 봤다. 아마 아직 약 기운이 덜 들었을 거예요. 확실하지 않지만요. 소피는 알약 하나를 집어들어 입에 넣었다. 새벽 3시 반쯤 소피는 레스토랑을 나섰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러다가는 영영 이 자리에 있게 될 것만 같았다. 엑토르가 따라 나와 택시를 잡고 문을 열어주었다.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그녀는 몸을 내밀고 엑토르가 키스하도록 했다. 그의 입술은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그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다. 그는 입술을 살포시 뗐다. 집에 와도 잠이 오지 않아 소피는 테라스로 나와서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새벽의 마법 같은 냄새를 맡고 그녀 앞에 펼쳐진 모든 아름다움을 흠뻑 받아들였다. 신선한 새벽 잔디밭에 짙은 녹색, 빽빽한 나뭇가지,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약기운 때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죄책감은 전혀 들지 않았다. 엑토르와 소피를 뒤쫓는 라르스, 군일라를 만난다. 이제 우린 소피와 엑토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어떤 관계인지는 앞으로 분명해지겠지. 라르스, 그 파티 얘기를 좀 더 해봐. 엑토르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나이 든 남자가 밤늦게 도착했을 때 남자 2명이 레스토랑 밖에 서 있었다는 것 말곤 뭐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소피는 오전 3시 28분 택시에 탔고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그녀의 집으로 간 것 같습니다. 고마워.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다른 손님들의 사진도 찍었어요. 화질은 좋지 않지만 혹시 보겠어 해봐? 아델 알베르트와의 사이는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는 없고요. 사교적인 면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뭐 제일 친한 친구 클라라를 제외하고는 그녀가 어울리는 친구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가 소피를 만나기 전에도 소피가 이랬나?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나? 집에 틀어박혀서 슬퍼하는 미망인이었는데 엑토르가 소피 마음을 연 첫 남잔가?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엑토르가 처음이라고?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지? 남편이 죽은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단서가 없어요. 뭐 그래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이엔스는 계속 숨어 있어야 하나 싸워야 하나 고민했다. 그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한 형체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가판을 재빨리 가로질렀다. 이엔스는 본능적으로 비존을 어깨에 대고 그림자를 향해 몇 발 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곧이어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엔스는 일어나 괴짝들 위로 몸을 날리고 앞으로 움직이며 총을 쏜 사람을 찾아내려고 했다. 저기 위쪽에 움직임이 있다. 쌓여있는 나무 괴짝 뒤로
사람의 몸이 반 정도 간신히 보였다. 그 몸이 이엔스가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기관총을 그에게 겨눴다. 하지만 이엔스가 더 빨랐다. 이때 총 내려놔.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네 총이라 내려. 그러지. 시신 위로 두 사람이 마주한다. 상대 남자는 내 이름은 아론이야. 동독 비밀경찰 출신 무기상 랄프. 그는 자신의 행동대장인 미하일을 왼팔로 여겼다. 이곳은 배 위, 갑판 한가운데. 미하일이 양손을 머리 뒤에 대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여기는 함교로 통하는 계단을 지나며 있는 선실. 소피의 첫사랑 이엔스가 입을 연다. 이건 뭐 거의 피웅덩이구만. 저건 누구야? 저는 선장입니다. 손에 든 건 뭐야? 이거 몽키 스패너입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새끼가 잡혔잖아, 저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선장. 갑판에 무릎 꿇고 있는 미하일을 본다. 눈에 증오가 번뜩였다. 선장은 바닥에 떨어진 스패너를 들었다. 그리고 이엔스와 아론을 밀치고 함교 계단을 내려가 갑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너희 새끼! 선장은 미하일에게 스패너를 휘두른다. 미하일은 저항할 틈조차 없었다. 탁친이 억하고 쓰러진다. 선장은 쓰러진 덩치 큰 러시아인 미하일의 팔과 다리를 계속 때리면서 베트남어로 욕설을 퍼부었다. 미하일은 그의 공격을 피하려고 애썼다. 옌스와 아론은 그 모습을 함교에서 지켜봤다. 액토르의 오른팔 아론이 말한다. 이 배에서 뭐하고 있었지? 파라과이에서 돌아오려고 탔어. 거기서 뭘 했는데? 뭐 이것저것. 너 하는 일이 뭐야? 옌스는 미하일을 때리는 선장에게서 눈길을 돌렸다. 뭘요? 선창에 네 물건도 있어? 그건 왜 묻는 거야? 대답하기나 해. 선장은 여전히 미하일을 스패너로 때리고 있었다. 그쯤 하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선장의 무자비한 공격을 중지시켰다. 선장은 의식을 잃고 갑판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미하일에게 침을 뱉곤 함교로 돌아왔다. 구닐라와 함께 소피와 액토르의 뒤를 캐는 라르스. 집에 도착한 뒤 부엌 찬장에서 레드와인 2병을 꺼냈다. 한 병은 곧장 다 마시고 다른 병을 따서 억지로 몇 잔 더 마셨다. 곧 취기가 올라왔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뒷뜰을 내다보며 자기와 그 청소부가 딱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 부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술기운이 치밀자 스스로에게 욕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었다. 창문에 쏟아지는 햇볕에 실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더워졌다. 거실로 가서 바닥에 셔츠를 집어던지고 다시 책장에 있는 오래된 꼬냑을 따라 마셨다. 맛있게 똑같아. 토해야 하나? 15분쯤 지나자 생각이 달라졌다. 그래. 내 인생이 참 딱하다. 참 딱해. 딱하다 이 말이야. 1시간 후쯤 집에 돌아온 사라가 무심히 그를 바라본다. 어디 아파? 와인 마셨어? 취했어? 무슨 일이야, 라르스? 라르스는 바닥에서 셔츠를 주워 입었다.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는 신발을 신고 아파트를 나왔다. 그리고는 제일 가까운 바에 가서 보드카 토닉을 시키고는 혼자만의 2차를 누렸다.
바가 문을 닫은 뒤 라르스는 한밤중에 길거리를 헤매다 비틀거리며 파킹 미터에 오줌을 넣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키득거리며 얼굴을 찡그렸다가 지나가는 차와 사람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였다. 빡큐다 이 얼간이들아!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허물소는 네덜란드 해안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로테르담에서 북쪽으로 나아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헥토르의 측근 아론이 나타났다. 아론은 총을 내려다보고는 옌스 옆에 괴짝이 앉았다. 조금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틀 거야. 그 전에 헬골란트 쪽에서 배와 접선해서 짐을 내릴 건데 당신은 당신 짐을 가지고 그 배에 타. 왜? 최종 도착지에는 총을 내릴 수 없을 테니까 세관에서 당신 물건들을 가져갈걸. 글쎄, 우리가 접선할 배는 오늘 밤에 어디로 가지? 덴마크 유틀란트에서 조용한 곳을 찾았어. 어둠을 틈타서 배를 댈 거야. 그 다음엔? 차를 구하도록 도와주지. 그게 다야. 밤이 찾아왔고 배의 엔진은 꺼졌다. 불도 전부 꺼졌고 배는 어둠 속에서 잔잔히 흔들렸다. 옌스는 몇 시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봤다.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덴마크에 도착하기 전에 누가 배 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 그리고 벌써 해안 경비대가 이 배를 쫓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휴대전화? 그래. 신호가 미약하긴 한데 걸어보자. 제5회. 아직 배 위에 있지만 옌스 휴대전화에 신호가 잡혔다. 주소록에서 번호를 찾았다. 실옴이 몇 번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자 기분이 밝아졌다. 할머니, 저예요. 잘 안 들리시겠지만 지금 덴마크에 있어요. 네, 유틀란트. 출장 왔어요. 전화드리고 내일이나 모레 찾아뵐게요. 네. 잠시 후 옌스는 자기 괴짝 2개를 힘겹게 가판 위로 옮겼다. 아론이 나타났다. 바다는 조용했다. 어둠 속에서 부릉거리는 엔진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옌스는 큰 어선이 다가오는 것을 간신히 볼 수 있었다. 어선은 화물선 옆에 멈췄다. 그런데 아론! 혼혈 사내 하나가 배로 올라와 아론에게 활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두 팔을 벌렸다. 아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같이 갈 사람이야.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론, 저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어? 자동 화기를 나르고 계셔. 좋아. 아론, 내가 부탁한 건 가져왔어? 응. 알았어. 소피의 집에서 70m 정도 떨어진 주변 지역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좁은 자갈길에 벤을 세워두었다. 라르스, 그는 벤 뒤에 달아둔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아 리시버와 연결된 헤드폰을 썼다. 리시버는 녹음기에도 연결돼 있었다. 그는 소피네 가족이 저녁을 먹는 소리를 스테레오로 들었다. 요새 기름진 음식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누가 주시는 음식을 먹는 거더라? 알베르토, 엄마는 고기만 주지 않았어. 야채도 먹으라고. 그리고 이 싱싱한 토마토도 좀. 라르스는 소피를 2주째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를 감시하고 사진을 찍고 그녀 생각을 한다. 쓸 수 있는 말이 없어. 특별한 것도 없고. 난 뭘 받았어야 하지? 솔직히
소피의 말에 뭔가 함축된 게 있어 보여. 그런데 그걸 풀어내는 게 아니, 소피는 순결해. 사고가 투명해.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건 소피의 군더더기 없는 이 말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고,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야. 라르스는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 몇 시간 동안 안락 의자에 누워서 싸구려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고 소피가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소리를 들었다. 들리는 것이라곤 가끔 책장을 넘기는 소리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라르스는 소피 옆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왜 컴퓨터를 안 쓰고 타자기를 써? 흉하게 빛바랜 잠옷을 입고 나타난 아내를 본 라르스. 나간다. 라르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알았어.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와! 밤을 혼자 보내는 거, 그거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 줄 알아? 라르스는 꼬냑을 다 마셨고 와인병도 비웠다. 책장에 있는 쉐리마저 마셔보았다. 정말 형편없군. 맛없는 데다 역겨워.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사무용 의자에 기대앉아 소피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 현관문을 열쇠로 여는 모습, 부엌 창문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모습, 우편함에서 신문을 꺼내는 모습, 화단에 심은 장미뿌리 순을 자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라르스는 소피가 어디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 표정의 뉘앙스를 전부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자기 같은 사람이 한 여자의 모든 것을 알게 되다니 놀라웠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 그럴 리 없다. 마침내 운명이 그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려는 걸까? 라르스는 제일 마음에 드는 소피의 사진을 몇 장 골라 출력해서 서랍 속에 숨겼다. 여기는 병원. 소피? 누구시죠? 저를 아세요? 이름표도 안 붙였는데 어떻게? 저는 구닐라 스트란드베리예요. 몇 마디 나눴으면 하는데.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소피는 빈 병실로 구닐라를 안내한 뒤 문을 닫았다. 소개를 이제야 하네요. 전 경찰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쩐 일로? 그냥 얘기만 하러 온 거예요. 앉아서 얘기해도 될까요? 구닐라는 소피가 끌어다 준 의자에 앉았다. 소피는 병실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구닐라는 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소피는 기다렸다. 잠시 후 구닐라가 고개를 들었다. 전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또 말이 없었다. 소피는 기다렸다. 구닐라가 입 밖으로 꺼낼 어휘를 고르고 있음은 직감됐다. 액토르 구스만과 친구 사이신가요? 액토르? 아니요. 친구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서로 만나기는 하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왜 모르시는 건가요? 두 분이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액토르는 환자였어요. 병원에서 이야기를 나눴죠. 자, 원하시는 게 뭐죠? 죄송합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도대체 말재주가 늘질 않네요. 구닐라는 정신을 가다듬으려는 듯 소피의 눈을 바라봤다. 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재수없는 러시아 새끼. 고기밥이나 되라. 됐어. 이쯤 되면 되졌겠지. 미하일은 물속에 떨어졌다. 그를 향해 쏜 총알들은 털끝만한 차이로 빗나갔다.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동안 총알들이 물에 들어온 뒤 속도가 떨어지면서 빙글빙글 돌며 휙휙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몸을 돌려 물속에서 다시 배 쪽으로 향했다. 산소가 부족해서 수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배의 옆면이 비스듬하게 생겨서 목숨을 건졌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다봐도 선체 아래쪽까지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미하일은 선체 옆에부터 계속 움직였다. 팔에 힘이 없어. 미하일은 몸이 아파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녹초가 되도록 헤엄쳐 부두에 다가가니 배가 바다 멀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낡고 녹슨 케이블이 보였다. 꽤나 애를 쓰고 엄청난 고통을 겪은 끝에 그는 부두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왔다. 흠뻑 젖은 채 렌터카에 기어올라 조수석 수납함에서 GPS와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보스인 롤란트에게 전화를 했다. 네, 적은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데려간 사람들 둘 다 죽었지요. 배에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사람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도.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베트남인 선장은 미하일에게 인정사정 없었다. 코와 갈비뼈 몇 개가 부러졌지만 참을만 했다. 선장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미하일은 선장 코앞에서 그의 키자비를 총으로 쏴 죽였으니까 키자비를 죽인 건 거기에 대한 벌이었다. 널 때리거나 나한테 총을 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분노를 품은 적이 없었다. 왜냐, 그들은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니. 나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체첸인들을 상대로 한 잔혹한 전쟁에 2번 참전했다. 집중 포화의 표적이 되어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던 적도 있다. 인간이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에 가까운 극한의 상황이었다. 나는 친구들이 총에 맞고 산산조각 나고 불타는 걸 봐왔다. 그리고 나 역시 적들한테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러나 결코 분노나 복수심 때문에 행동했던 적은 없었다. 어쩌면 그래서 살아남은 건지도 모른다. 미하일의 보스 랄프가 그의 오른팔 롤란트와 대화를 나눈다. 또 차 안이다. 다행입니다. 미하일이 살아있어서. 그렇게 꼬리가 밟히나. 일단 사지로부터 탈출을 했어. 미하일답지가 않아. 미하일 그 친구, 내 명령을 받아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일 때든 누군가를 두들겨 팰 때든 스톡홀름으로 가서 아달베르토 구스만의 아들을 차로 칠 때든 늘 똑같은 자세였어. 미하일은 자기가 한 일이 옳은지 그른지 결코 돌아보지 않아. 미하일은 길가의 술집으로 차를 몰았다. 술집 화장실로 가서 상처를 최대한 단단히 싸맨 다음 진통제 4알을 삼켰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앉아 맥주 3잔을 곁들여 음식을 먹었다. 온몸이 아직도 죽을 듯이 아팠다. 길가 모텔에 방을 잡았다. 옷을 모두 벗고 거울에 비친 몸을 살펴봤다. 상체에 푸른 멍이 보였다. 어깨를 돌리며 목을 두둑 꺾었다. 총알 자국 4개. 파편에 다친 흉터들.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롤란트.